제 옆에는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난 6회차 방송에 나와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국회에서 입법화되고 있는 내용을 좀 보니까 관련 입법 내용이 좀 있네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에 법정 최고 이자율을 10%, 예. 정확하게 이제 두 자릿수 이하로 제한하는 대법법의 등록 및 금융유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사실 뭐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현재 제로금리를 반영하게 되면 이제 법정 최고 이자 한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있어 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 금리를 낮추자는데 뭐 이견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제로금리고 되니까 낮아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경제는 상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금리가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신용도가 우량한 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진짜 어려운 분들은 점점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빚을 갚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고, 빚을 갚기 힘들어지면 리스크가 그만큼 크니까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상 10%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뭐 그렇게 되면 서민금융 시장은 사실은 이제 존재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지금 정책금융 상품들도 정부에서 만든 정책금융 상품들도 다 10% 이상이거든요. 미수금융 정도만 빼고는.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금리를 갖다가 뭐 10% 이하로 한 5%, 3% 하죠. 뭐.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그 부작용, 예를 들어서 신용 우량자들을 위한 그 금리가 돼버립니다. 신용이 그 나쁜 신용이 저신용자나 저소득자를 위한 대출이 아니고 신용 우량자들을 위한 그 대출 금리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용금융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외금융, 뭐 배제금융이라 할까요? 이런 금융 그 금리가 될 겁니다. 아마 이제 신용카드 대출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미 두 자릿수가 넘고요.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 금융 상품조차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금리보다도 현저히 높다. 만에 하나 연 10% 이내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부작용이 앞서 말씀하셨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우량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신용등급이 적정 수준 이하의 경우에는 아예 대부업체에서 내몰리는 이런 걸 우려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018년도에 2월 달에 27.9%에서 24%로 이제 금리를 3.9%포인트 낮췄습니다. 예. 낮추고 나니까 사실은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승인율이 일단 100명이 가면 한 16명을 받다가 뭐 10명 정도밖에 못 받는 이렇게 승인율이 떨어지거든요. 그건 당연히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선별을 할 거 아닙니까? 잘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대부업 이용자가 지금 180만 명 정도 됩니다. 18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매년 그 한 5, 60만 명씩 줄고 있어요. 계속. 금리가 이제 계속 낮아지니까. 결국은 그래서 10%로 간다. 그랬을 때는 이제 사실은 거의 대부분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담보대출 금리가 12.5% 되고요. 그 신용대출은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금리를 가지고는, 왜냐하면 조달금리가 6, 7% 됩니다. 네. 돈을 빌려올 때 조달금리 6에서 7% 되고, 그리고 이제 연체율만 따져도 한 10%는 10명 중에 1명은 돈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만 해도 그 16% 정도 되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일반 관리비니 뭐 이 직원들 봉급도 줘야 되고 뭐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하면은 사실상 지금 24%를 해도 신용대출이 그 금융감독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신용대출이 그 한 1년 만에 한 1.9조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고 담보대출은 늘고요. 그래서 신용은 위험하니까 안 하겠고 담보로만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신용대출은 10%로 간다면 대부업에 지금 178만 명, 그러니까 한 180만 명 정도가 16조 원을 쓰고 있는데 그 시장은 없어질 거고요. 거의. 그리고 이제 지금 저축은행만 가더라도 신용대출이 한 18조 원 정도 됩니다. 18조 원인데 10% 이내로 지금 금리를 쓰는 사람은 2.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98%가 10% 넘게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18조 원도 사실은 거의 신용도가 아주 우량한 뭐 1에서 10등급으로 봤을 때 3등급 정도까지는 포용을 한다고 치고 그럼 나머지 한 170, 80만 명은 또 이제 대출을 못 받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10%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뭐 요즘은 정치는 있는데 정책이 없다. 사실은 이건 국민들 여기에 처하지 않은 국민들이 볼 때는 금리 낮추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현혹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분들 내가 진짜 어려워서 돈을 빌려오는 분들한테는 과연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잘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27.9%에서 3.9% 법정이자 한도를 낮출 때도 부작용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24%에서 단숨에 연 10%예요. 왜 이런 부작용이 예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렇게 굉장히 도발적이죠. 시장의 어떤 부작용이 굉장히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런 법을 발의하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예. 일단은 뭐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엉뚱하지만 예. 여기에 처하지 않은 분들, 예. 신용도가 좋은 분들한테는 정말 이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정말 그 좋은 정책이다 말이지. 금리를 낮추니까. 근데 돈을 빌려를 가보니까 안 빌려줘 가지고 결국은 이분들이 그냥 안 빌리면 좋아요. 네. 안 빌리고 정부에서 뭐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걸 계속 받아가지고 살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축은행, 대부업, 여신전문금융업체, 뭐 상호금융 다 하면 내가 볼 때는 아까 그런 식으로 10%로 하면 한 지금 통계를 집계 중입니다만은 네네. 한 100조 원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뭐 정부에서 다 줄 수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 대출이 아니고 아니면 정부에서 100% 보증을 사가지고 다 대출을 해줄 수 있다면 소비자도 좋고 좋은데 과연 그게 정부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걱정이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화두를 던지는 거는 진짜 그 여기에 처한 그 몇백만 명의 700만 명의 저신용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혹하는 정책일 수도 있다.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정책. 아까 말씀드렸지만 햇살론 세븐틴이라고 있습니다. 햇살론. 네. 네네. 그게 이제 사채 쓰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금리는 높지만 연 17.9%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행복기금에서 100% 보증을 서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대출이 작년에 출시가 됐는데요. 그게 그 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든 상품이에요. 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든 상품도 17.9%로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안다면 10% 미만으로 하자고는 못하겠죠. 그리고 예. 저는 지금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이제 24%를 20%로 총선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걸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근데 사실상 이 정책을 펼 때는 항상 사회 전체적인 이득과 손실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면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업 이용자만 봤을 때 대부업 이용자가 180만 명으로 봤을 때 네. 그 24%포인트를 낮춰가지고 얻는 이득은 최저 한 1,100억 원에서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계속 금리 낮춰진 금리를 쓸 수 있는 분들은 이득이겠죠. 예. 4% 100만 원이면 1년에 4만 원 정도 이득이겠죠. 네네. 그걸 합산했을 때 1,100억에서 1,500억 정도 되고요. 예. 그럼 손실은 얼마냐? 손실이 뭐냐면 이분들이 대부업에서 이제 돈을 못 쓰고 밀려나가겠죠. 사채를 썼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최저 5,500억에서 2조 원까지 그 사채 위험에 노출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대부업까지 문을 두드렸는데 정말 금리 높지 않습니까? 두드렸는데 대출을 못 받았다. 어떻게 대응하지? 이걸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절반 정도는 가족 친인척들한테 갑니다. 우선 금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네. 금액이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개인 희생이나 뭐 개인 워크아웃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해결을 해주고 있고 정책 자금으로도 이제 하고 있고 예. 한 15% 정도는 사채 시장으로 갑니다. 15%가 그런데 사채 시장 금리가 지금 대법협회라든가 경찰청에서 신고된 그런 금리를 합산해 봤을 때 예. 연 지금 150% 정도 되거든요. 사채 시장의 금리가 연 150%라고요?
뭐 사채 시장이라는 금리가 원래는 이제 입법 예고된 거라면 연 6%밖에 못 받게 돼 있지만 예. 사채라는 건 원래 그 지하 경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요즘 가장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그 일주일간 있잖아요. 예. 30만 원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50만 원 갚으라고. 이게 하는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영업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SNS를 그게 통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도 뭐 경찰에서 잡힌 그 사채업자들이 있던데 예. 30만 원 빌려주고 일주일에 50만 원 빌려주면 3,000%가 넘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제는 약어져 가지고 많이 안 빌려줘요. 예.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아니 금융감독원은 뭐예요? 이런 거 안 잡고? 금융감독원 저도 금융감독 있었지만 예. 그 금융감독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채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죠? 그거 우리가 그 정부에서 인가해줬거나 예. 등록을 받은 기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도 많이 억울했는데 현직에 있을 때 보면 뭐 보이스피싱 터지면 뭐 금감원은 뭐 하냐, 뭐 사채가 문제 생기면 금감원은 뭐 하지 뭐 그러는데 그럼 여기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경찰이 잡는 거죠. 경찰. 예를 들어서 사채를 그렇죠. 경찰이 모니터링을 한다고요? 그렇지 지금 아니 등록을 안 하면 예. 대부업으로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예. 안 하고 사채업을 하면 예. 5년 이하 징역이고요. 금리를 예를 들어 연 24% 받으라겠는데 예. 그걸 뭐 아까 말씀드린 2,000%, 3,000%, 200%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고요. 이 제재를 하고 하는 것들은 경찰의 몫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사채를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가 호소할 곳은 경찰이에요?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에요? 맞습니다. 경찰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예. 금융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예. 은행도 인가해주고 저축은행도 인가해주고 뭐 여전사 등록도 받고 하다 보니까 예. 이런 걸 관리 감독을 잘해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라는 게 미션이고요. 거기에를 벗어난 것들은 사실은 경찰의 몫이에요. 근데 이제 금감원에서 열심히 하니까 마치 지금 금감원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제 사채 쓰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신고도 대신 받아주고 그거를 경찰에다가 수사도 대신 의뢰해주고 이런 걸 도와주고 서비스해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공식적으로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하는 것만 시뮬레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네.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득은 1,100억에서 1,500억이고 예. 실은 5,500억 잃어버린 건 5천억에서 2조 넘는다. 2조 원까지 감내를 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이거 연착륙하기 위해서 소프트 랜딩하기 위해서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자율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없는 분들이 힘든 분들하고 정말 그 사채업자하고 이렇게 경쟁을 또 올바른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24%를 자꾸 낮춰서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할 게 아니고 예. 그 서민금융 회사들 간에 경쟁을 촉진시켜 금리를 떨어뜨려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대부업체가 24%돼 있지만 아까 평균 이자율이 21.5%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A라는 고객이 왔을 때 아, 나는 18% 줄게, 나는 19% 줄게 뭐 이렇게 해서 낮은 금리로 찾아가게끔 해서 금리를 떨어뜨려야지. 예를 들어서 이 울타리 안에 제도권 아닙니까? 어차피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니까요.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오게 이탈을 시켜버리면 네. 구제하기 힘들어진다. 제가 대부업법을 2001년도에 제안해서 만들 때도 예. 왜 등록제를 했느냐. 그때는 이자제한법도 폐지가 되고요. 예. IMF 위기로 이자제한법 폐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무주공산했어요. 몇천 프로를 받더라도 신고는 받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불법 폭행이나 협박이 없으면. 근데 그때 보니까 이거를 신고를 받아도 누구한테 피해를 입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등록제를 실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게 한 1,100여 개 되고요. 예.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게 1,100여 개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게 한 5,500, 3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한 8,300개 정도가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전에 막 단속하고 막 등록을 시킬 때는 18,000개까지 등록이 돼 있었죠. 예. 등록을 왜 시키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는 들어왔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돈을 빌려주고 받아가는데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게 피해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등록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이렇게 낮춰버리고 뭐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은 배운 게 돈 장사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대부업을 또 가서 사채를 하는 거예요. 대부업을 해야 되는데 적법하게 사채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00개에서 지금 8,000개가 됐다. 없어지는 게 가장 좋죠. 그죠? 국민들이 행복한 거죠. 그런데 수요가 없어져서 없어지면 좋겠지만 수요는 있는데 이걸 자꾸 없애면 어떻게 되냐면 음성적으로 가서 정말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그 정책 위반자들도 인식을 해야 되고 정책 제안을 할 때도 이게 그 10% 갔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올까를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그 최저임금으로 혜택 본 분 그게 득이겠죠. 그죠? 혜택 본 분 9,000원에서 뭐 8,000원에서 9,000원 올랐다 그러면 1,000원씩 시간당 1,000원씩 올랐단 말입니다. 고용 유지를 계속 하고 있으면 득이 되겠죠 그분들은. 그런데 고용주가 아이고 우리 형편 어려우니까 잘라 집에 간단 말이에요. 집에 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 금액 그게 실인데 그게 더 크다면 사회적으로는 손실이겠지요. 그걸 잘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이 사채 시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동산 물론 의식주 중에서 부동산 주 진짜 살아야 되니까 중요하죠. 예. 중요하지만 없어가지고 사채업자한테 쫓기는 자기 집에서 자지도 못하고 찜질방을 전전하는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책은 정말 정부에서 적극 나서서 부동산 감독은 뭐 필요하겠죠. 그런데 주식시장이나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그 하는 그 역할이고 중간 계층에서 이건 아주 밑바닥에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자기 자본이든 은행 빚이든 부동산을 관심 있는 분들을 모니터링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생활비가 없어서 아니면 사업 자금이 없어서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채 시장을 전전하고 있는데 연 150% 금입니다. 이 정도인데 이제 불법 추심을 당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은 있지만 또 잡아주느냐. 나한테 이제 이 굉장히 불합리한 점을 호소할 때가 많지 않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요. 또 저축은행 이용자가 한 18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한 5, 60만 명이 이렇게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서민금융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 부분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가장 역점을 좀 둬야 할까요? 지금 그 이자율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획일적이거든요, 그냥.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페이데이 론이라 해가지고 급여일이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일주일 동안 돈이 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금리가 좀 높게 이렇게 하더라도 되고요. 수수료라도 좀 받아도 되게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주는 데 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로 돼 있고 그리고 이 정권이 바뀌고 뭐가 바뀔 때마다 금리 갖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금리를 낮추면 서민들이 그 혜택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금리 결정에 신중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금융위에 감독된 그 1,100개 대형 대부업체 이름하고 네. 이 지자체에 있는 한 6천여 개 이름하고 있잖아요. 예. 이름을 좀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찾아갈 때 지금은 대부를 다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위에 등록된 건지 지자체에 등록된 건지 몰라요. 그런데 감독의 차이는 있거든요. 금융위에 등록된 거는 여타 금융기관하고 준해서 똑같이 감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소비자 피해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금융회사로 찾아갈 수 있게끔 이름도 좀 바꿔주고요. 그리고 명칭도 바꿔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실이 나도 손실 처리가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미수이자로 계속 잡혀서 이득이 난 것처럼 세금을 내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법인세법상 손실을 좀 털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금리를 낮추라고만 하지 말고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 정도는 예를 들어서 투명하게 회계 그 검증 절차를 거쳐서 사채 발행도 좀 해서 조달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자금 조달을 좀 낮은 금리로 해서 금리를 낮출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좀 연착륙할 수 있는 유도 정책을 써야 된다. 무조건 그 상한금리만 낮춰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서민 금융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타나고 있는 정치인들이 화두를 던지는 건 굉장히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발의됐을 경우 현실을 모르는 정말 현실에서 각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정말 도외시된 그런 법안 발의가 지금 되고 있어서 이런 걸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만약 이게 뭐 10%든 20%든 이렇게 낮춰져서 통과가 됐을 때 예. 다른 법안들 지금 뭐 최저임금도 있고 52시간은 막 있지만 어떤 법안보다도 이거는 더 큰 서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려면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넘는 그 금리로 돈을 빌려야만 하는 네. 이 용도는 대부분 생계형 자금이거든요. 대안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 대안을. 예를 들어 100조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서민 안정기금을 조성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재난지원금처럼 준다든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야지 그런 거 없이 법만 덜렁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딱 들어가면 진짜 그 곡소리 나는 서민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거를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론화 시켜서 알려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말입니다. 이게 뭐가 진짜 국민들을 위한 길인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도 뭐 연구원 차원에서 하고 일본에서 20% 낮추고 나서 어떤 부작용이 있었는지 교수들도 모셔다가 뭐 토론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그 불특정 다수인 서민들을 위한 정책 이런 거 위반할 때는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정착시켜 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되는 건 이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거대 여당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발의가 됐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안 또한 법정 최고금리를 10% 연 10%로 인하하는 법안 역시 여당이 내놓은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게 그대로 통과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에 대한 어떤 사전 어떤 리서치 없이 지금 또 통과가 된다면 불을 보듯 부작용은 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벌써 마칠 시간인데 미처 다 못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또 모시고 좋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 문제, 부동산 이슈, 여기다 서민 금융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복잡한 경제 문제,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를 보면 쉬워집니다. 재밌어집니다.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를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눈높이에 맞춘 경제 전문 프로그램 이인철의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